홍익대 2011학년도 모의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3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 1000자씩입니다. 분량이 3000자 정도 되는 사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문의 독해가 1번 주제가 집이고 2번이 소유의 개념, 3번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만 본다면 연대 고대 그리고 서강대를 아주 웃도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교니까 그렇겠죠.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가와 많은 집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 시각을 요약하고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약하면서 개념화하는 그 작업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 지문이 5개가 되니까 전체 200자씩 이렇게 분량함배를 해주시고 100자 정도로 전체 이야기 구조를 서술한 뒤 여기에서 집에 갖는 시각을 개념적으로 서술하는 방법, 이것이 문제 1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이 처자식을 쥐어짜서 겨우 마련한 집에 대한 한 수전노 노인의 그러한 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각박한 이러한 수전노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심 메시지가 될 것이고, 나에서는 가구 창구의 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통품 가게를 연상하게 되고 마치 오랜 내력이 숨어있는 박물관 같은 그 집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토담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도 도시에서 살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의 집이 나와 있습니다. 라에서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기도 하고 사원이기도 하고 술래잡기 하면서 악령과도 접하는 가면으로 가득 찬 창고 같은 그러한 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떠돌이 생활하다 돌아와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이 집을 향해 왔다면서 함께 살아보자고 이렇게 사랑을 토로하는 그러한 공간의 무대로 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서술자가 중심에 두고 있는 이 노인에게 집의 의미가 서술이 돼야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에게 집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이런 소유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집은 재산의 개념이 되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개념의 집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은 각박한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게도 커피 한 잔을 아끼는 그러한 각박한 속에서도 결국 집을 성취해냄으로써 재산이라는 욕망과 소유를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설명과 더불어 그럼으로써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목적이 돼서 실제로 집의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 이런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 집은 골동품 가게와 오랜 내력의 박물관 같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과 흔적 그리고 개인의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발자취의 공간, 이런 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발자취와 이력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의 토담집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터전으로서 제잡은 그런 주거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한 부분을 점유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인간 삶의 터전, 이런 의미가 강하게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보면 자연과 더불어 그 자연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토담집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라에서 집은 아이에게 일종의 환상과 놀이와 유희와 상상의 공간으로 변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상상에 따라 변형되는 이러한 유희와 놀이의 공간으로서 집의 모습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 마는 바로 정착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의 공간,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서술자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함께 이루는 완성의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소유의 개념 두드러진다. 나에서는 삶의 역사와 발자취의 공간, 그리고 기록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공간, 그리고 라에서는 환상과 유의의 공간, 마에서는 정착과 사랑의 공간,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명확히 요약한 뒤 덧붙여 주시는 그런 형식의 글로서 각각의 제시문별로 200자 정도 분량 안배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I 주장에 입각해서 이를 토대로, 그러면 기준의 잣대로 삼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의 잣대로 삼아서 바와 사가 기술하는 현상을 분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 주장을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 제시한 뒤 나머지 450, 450을 어떻게 바와 사를 분석 기술하시는데 할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I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유권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통제하는 자신이 소유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더 잘 관리하고 자신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 그렇죠, 노동을 투자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 임차인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더 잘 관리한다, 소유에 따른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심파는 은행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인 압류, 집을 뺏는 겁니다. 빚쟁이한테. 그것을 왜 최소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가치를 하락시키며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들어서 그 집 시장가치 20%나 40%를 오히려 잠식, 즉 훼손해 간다. 따라서 집을 무조건 빼앗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에서는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역할 분담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의 영향력을 존중하며 한 사람이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 과정을 아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의한 합의, 그리고 최적의 상품 구매, 한 구성원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지문을 뭐로? 바로 소유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분석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바로 압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소유에 따른 이러한 능동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이제 그 집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방치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은행은 시장가치 20%나 40%를 훼손해야 되는 그러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빚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 오히려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집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채무자에게 유지한 채로 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발적인 변제에 앞장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빚을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분, 압류 대상인 지분, 채무자가 바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행동의 동력, 동인이 될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을 자극함으로써 그 자신이 빚을 갚고 자신의 온전한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절대적인 압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보다 채무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의 분석 서술이 바에 담겨져 있으면 될 것입니다. 요게 한 450자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하셔야 될 것이고, 사에 대해서는 가족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소유권은 관심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자신과 연관된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일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연관과 관심의 고리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사도록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 구매가 된다면은 가족 구성원의 관심도와 헌신도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연관과 관심의 1차적 고리를 만들어낸 뒤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왜냐? 이것의 결과가 자신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이런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상품을 보다 더 질이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안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화폐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남편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그러한 선택 그리고 이로 인한 선택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책임 주체와 당사자를 선정을 함으로써 일의 추진과 성취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아내의 구매 담당은 이 부분에서 바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의 진전 과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에 의해서 합의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통된 연관고리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최적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결정한 뒤 한 구성원이 의사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지연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전부 하나의 구매 결정 대상에 대한 소유 개념의 연관을 끄집어내서 그에 따른 각자의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된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도 450자 정도의 분량 배치가 필요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카의 입장에서 자차의 시각을 비교 분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를 토대로 해서 자와 차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물론 기준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양쪽의 차이점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차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책과 문서로 가득 찬 이런 탁자, 권위를 상징하겠죠. 이런 권위 속에서 속기사가 배치되어 있고 집중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그들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차가 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마 학생들 이해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타락보다 모욕적인 아주 가난한 법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 법원이 워낙 가난한 나머지 피고의 집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유한 K 그리고 은행의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K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재판관보다 우월한 그런 피고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출전이 카프카의 심판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본래 의도는 이런 소설은 아니었는데 홍익대 측에서 법원을 묘사한 그 부분만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잠시 학생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는 만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5번째 줄 보겠습니다. K는 재판관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재판관은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자신은 은행에서 대기실이 딸린 큰 방을 갖고 있으며 유리를 통해서 왕래가 심한 거리 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피고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이때의 그는 K가 아닙니다. K라는 사람은 줄기차게 K라고 쓰고 있고 이때 그는 재판관들입니다. 물론 재판관들은 뇌물이나 횡령에 의한 부수입은 없었고 뭐 청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급사로 하여금 사환입니다.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서로 하여금 여자를 사무실까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자르거나 그런 유의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난해서 권위가 없어 보이는 인간들한테 재판을 받는 자체가 한심해 보였다. K는 적어도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짓은 기꺼이 단념해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제 현재 재판에 연루되면서 자기가 이런 해왔던 짓에 대해서는
단념을 하고 싶었다. 이런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간단히 덧붙이면 카프카의 심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바로 죽음이라는 이런 최종의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다. 이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라는 이러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곳곳에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운명적 틀이 된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화려한 것도 아니고 삶의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운명의 판결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죽음이라는 최종의 심판소로 몰고 가는 거지 같은 것이 삶의 불투명성에 휩싸여 있는 인간 실존과 본연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건 덧붙인 얘기고, 문제에서는 이쪽 재판관이 피고인보다 더 초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재심은 칸은 재판 과정에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증거 수집이 있을 것이고 확신과 확실성을 성취하는 작업이고, 그런데 여기는 결국 주관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가치 판단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아무리 사실의 기초에도 결국은 가치를 판단하는 만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어떤 형식을 띠고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이 물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자와 차는 바로 서로 상반된 형식을 띠고 있다. 이것이 서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간단히 도입해서 상품과 포장지 논리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과 신뢰도 및 당사자의 수용이라는 것은 판결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그리고 당사자의 권위, 판사의 권위라는 외적 형식도 중요한 것이다. 고급 와인, 이것이 판결의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싸구려 병에 담겨져 있다면은 당사자들은 그것의 신뢰도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것은 법률의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관은 그 자체로서 외적인 형식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를 볼 때는 법복을 입고 책과 문서로 가득 차고 속기사가 있고, 이런 재판의 외적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권위를 토대로 해서 내용, 즉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외적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존중의 분위기가 판결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런 구성원들의 합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일정한 형식과 절차, 이것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하며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적 장치가 되는 겁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때 재판이겠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존중받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은 실질적인 외적 형식의 존중이 수반되어야지 그것이 갈등의 해결과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사가 거지 같은 옷 입고 나와서 골방에 쭈그려 앉아서 너 이래라 넌 이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듣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대비되는 내용이 차에 들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재심은 차는 가난한 법원, 타락보다 모욕적인 법원의 가난이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피고의 집에서 신문하고 이에 비해 부유하고 높은 위치 K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보다 우월한 위치의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재판관의 무능에 대한 이런 피고인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재판의 권한에 비해 취약한 사회적 위치가 권위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형식적 장치, 이것이 바로 법원이 갖고 있는 법원 그 자체의 권위가 된다. 따라서 우뚝 솟은 법원의 건물과 그 안에 자리 잡은 판사의 법복, 이런 것들은 법의 외적 형식을 통해서 법의 권위와 이런 판결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부수적 장치가 된다. 따라서 내용이 있어도 일정한 형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용 그 자체만 요구한다면 결국 거칠고 졸렬해지면서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이러한 합법성과 그리고 신뢰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바로 차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술의 중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바로 형식과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품과
포장지 비웃 정도로 간단하게 도입을 한 뒤 그 다음에 자와 차의 비교 서술 그리고 마지막 매듭 서술 정도 해주시면 답안이 완성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